왕숙 신도시에 9호선을 연장을 하겠대요. 여기에서 틈새가 또 어떻게 생기냐면요, 태계변역 있죠, 별내죠. 그리고 쭉 내려오면은 2020년도에는 그 9번의 굵직한 규제가 나왔었어요. 일단은 효과가 있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효과가 되게 못 미쳤다고 생각을 해요. 규제의 지정은 되게 강력했는데 풍선 효과가 더 커져서 전국으로 확산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지금 보시면은 법인 물량에 대해서도 많이 나올 거라고 했는데 실제적으로 법인 물량을 보시면요, 서울에 많이는 없었어요. 뭐 광주에서 많이 나왔고 울산, 뭐 강원 이런 데서 법인 물량들이 조금 쏟아져 나왔는데 결국은 잡기 위해서는, 안정화되기 위해서는 물량들이 서울이거든요. 서울의 안정화가 전국으로 확산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도 사실은 미미하게 나왔고, 그리고 보시면은 공공임대라든지 공공주택에 대한 부분들, 뭐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것들도 나온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것도 사실 현실성이 없는 걸로 많이 나왔죠. 많이 나와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못했고, 전월세 상한제로 가격들이 올라가고 이제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전세, 공공 임대에 대한 부분들, 질 좋은 빌라들 많이 내겠다고 얘기를 했죠. 이것도 사실은 효과가 없을 걸로 판명이 되었고, 그리고 규제 지역을 전체를 지정을 했는데 이게 풍선 효과가 많이 일어난 거예요. 사실은 파주를 지정하고 부산 등을 지정했다고 했는데 예전에 김포가 규제 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았을 때 가격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잖아요. 그리고 그게 올라가다 보니까 지정이 되었고, 그리고 그 바로 위에 보니까 파주가 있네. 여기도 비규제 지역이네. 여기에 가격이 풍선 효과가 나니까 이제는 거기도 지정을 했고, 근데 그 지정과 엇비슷하게 일산의 가격이 오르기 시작했어요. 김포와 파주 사이에 있는데 조정 대상 지역인데 뭐 다 같이 조정 대상 지역이면은 가격 싼 데로 가자. 그래서 이제 돈이 또 고향으로 몰리게 된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이제 규제라는 효과 자체가 되게 강력하게 지정을 했지만은 전국으로 확산이 되는 상황이 생겼고, 실질적으로 규제에 대한 부분들이 아예 이제 다 박혀버리니까는 여기에서 규제라고 할지라도 호재로 작용하는 뭐 교통 호재라든지 뭐 여러 가지 호재들이 있잖아요. 그런 게 발생을 하면은 그쪽에 대한 틈새들도 앞으로 이제는 올라갈 여력들이 생긴 거예요. 뭐 예를 들어 볼게요. 이번에 GTX A 노선이 창릉 신도시, 3기 신도시로 이제 신설이 된다고 해요. 그러면은 3기 신도시 자체가 실질적으로 뭐 언제 이제 정확하게 가셔야 될지 모르겠지만은 지금 지도를 보면서 얘기해 볼까요? 여기에 대곡 역세권이 있고, 그 다음에 창릉에 3기 신도시가 있죠. 요쪽에 생기는 거예요. 요쪽에. 여기 창릉 2역이라고 돼 있는데, 그러면 지금 창릉 신도시의 개발 압력하고 요쪽 일산에 있는 개발 압력하고 대곡 역세권의 개발 압력, 요 사이에 있는 화정지구에 있는 전후의 행신동이나 화정동이나 이 능곡역 주변으로는요, 가격들이 올라갈 수 있는 여지들이 굉장히 커져요. 왜냐하면 고양선이죠. 고양선 자체가 대곡역으로 가서 GTX를 타야 되는 어떤 동선 자체가 앞으로 가서 갈 수 있는 여지들이 커졌고, 사실 이 고양이라는 이 이제 능곡역 주변은요, 재개발 지역들이 많이 있거든요. 촉진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주변의 개발 압력들이 굉장히 세고, 교통에 대한 루트가 한계가 뚫렸고, 주변이 신축으로 들어올 수 있는 여지들이 있고, 아직까지 올라가고 있지만은 가격이 상대적으로 조금 싼 지역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쪽 지역 같은 경우도 분명히 가격의 변화들이 있을 걸로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번에 발표를 한 게 왕숙 신도시에 이제 9호선을 연장을 하겠대요. 이런 식으로 두 개를 연결하고, 요렇게 해서 수서 IC 쪽으로 해가지고 뭐 요렇게 이제 요렇게 연결을 하겠다는 거예요, 9호선을. 그러면은 여기에서 틈새가 또 어떻게 생기냐면요, 비록 규제 지역이라고 할지라도 지금 여기 그 9호선이 연결이 되면은 이 연결된 지역에 판코스가만 별내죠. 그리고 이런 태계변역 있죠. 별내역하고 이런 9호선 사이에 있는 퇴계역, 요런 데가 또 틈새가 들 수 있어요, 기존 아파트들이.
왜냐하면 호재 관계가 발생을 했으니까 이왕 규제 지역인 거 이런 식으로 뭐 가도 상관없겠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쭉 내려오면은 이제 다산 신도시 쪽, 수석 IC 쪽 이쪽으로 또 지나가거든요. 그러면 여기 지금 비록 비싸지만은 이쪽에 있는 다산 신도시의 지하철로 소외되었던 지역들조차도 가격들이 좀 움직일 수 있는 틈새로 발생을 하는 거예요. 결론은 뭐냐면요. 지금 정부에서는 호재를 만들어야 돼요. 호재를 만든다는 게 발전할 수 있는 동력을 만들어야 돼요. 근데 그 동력을 만드는 순간 가격들이 올라가잖아요. 그게 되게 두려워서 떨고 있는데 이왕 지금 규제 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으니까 일단 거기에서 지금 현재 창릉 신도시라든지 뭐 왕숙같이 3기 신도시에서 교통이 부족한 지역들 연결을 시키고 규제 지역 내에서 이게 움직이지 않겠지라고 판단을 할 수 있는데 사실 지금은 규제 지역이 전체적으로 다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호재가 한 개가 꿈틀거리면은 이왕 규제 지역인 거 그냥 들어가지라는 틈새들도 발생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규제가 효과 없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결국은 가격들은 좋은 방향으로 입지가 좋다면요. 단기적이든 장기적이든 흘러갈 수 있는 방향으로 가격들은 상승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상황들을 보더라도 서울의 아파트 같은 경우는 평당 원래는 한 2천만 원대였다가 4천만 원 이상까지 평당 가격들이 올랐어요. 그 다음에 뭐 지방까지도 올랐고 여러 가지 오른 부분이 있는데 생각을 해보면은 규제들이 효과가 결국은 없었다는 거예요. 다들 이제 오른다라는 부분에 비중을 더 두고 있어요. 뭐 전문가 집단 그리고 전문가의 개인이 한 명 정도 빼고는 상승의 무게를 좀 두고 있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은 하락에 대한 시그널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은 시장의 경우는 어떨까요? 시장의 경우 지금 국민이나 시장의 경우는 어떻게 평가하고 판단하고 예측을 하고 있냐면요. 내년에도 전셋값을 못 잡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평가를 한다면은 매우 못하고 있다가 지금 66%예요. 그 이유가 집값 상승이라고 했는데 뭐 여러 가지의 원인들은 있겠죠. 그리고 현재 주택이 필요한 게 뭐냐면은 재개발과 재건축 확대라고 시민들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공급이 부족하던 것들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연구기관에서도 어떤 식으로 얘기를 했냐면요. 다주택자가 많아야지 집값이 안정이 된대요. 그 지금 현재 정부의 프레임 자체는 다주택자가 투기꾼이라는 프레임을 씌웠잖아요. 투기와의 전쟁을 한다고 얘기를 하고 하지만은 다주택자가 많을수록 집값이 안정이 된대요. 실질적으로 등락에 대한 요인을 분석을 해보니까 다주택자가 공급이 제공되는 제공자가 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가격의 등락의 요인을 가장 많이 미치는 게 아파트 값의 요인이죠. 수급지수래요. 수급지수. 결국은 이거는 공급에 대한 얘기인데 공급이 나오지 않으면은 지금의 어떤 가격의 안정화를 사실은 할 수 없다라는 부분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너무 갈등 구조가 심한데 사람들이 이제 그 주택을 가지고 있으면은 불로소득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이거는 땀으로 얻어진 게 아니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돈에 대한 개념들을 조금은 저는 잘 정립을 하고 있어야 된다 생각을 해요. 돈이라는 게 우리가 일할 수 있는 노동의 한계가 있거든요. 무조건 노동으로 버는 게 아니에요. 돈은요, 저는 다양하게 접근을 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벌어야 해요. 노동으로. 그리고 두 번째는요, 그 번 돈을 모아서 가치 있게 생산하거나 재생산을 해내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그 재생산한 걸 또 유지하고 관리도 해야 돼요. 그리고 네 번째는 써야 되는데 쓰는 게 소비보다는 생산적인 소비로 많이 그러니까 쓸 수 있는 여지를 많이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돈은 쓰되 생산적인 투자라든지 생산적인 소비가 될 수 있는 부분으로 또 이렇게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네 가지의 어떤 패턴으로 돈의 본질과 속성들을 다르게 가지고 접근 항목도 달라야 되는데 불로소득에 대해서는요 한 가지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노동으로만 돈을 벌어라. 그런데 우리가 젊을 때야 노동을 할 수 있는데 그 노동을 한 부분들을 지금 다주택자들한테는 불로소득이라고 얘기하지만 이 불로소득은 불로소득일 수도 있죠. 하지만은 이익이라는 게 사실상 임차인한테 저렴한 주거비를 지출하면서 임대인의 자기 집 마련의 꿈을 키워갈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도록 또 역할도 충분히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부동산을 단순하게 불로소득의 관점만 보지 않았으면 좋겠고, 지금 현재의 시장에서 우리가 인플레이션이라는 화폐 가치의 하락에 대한 부분들도 사실은 부동산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도태되는 거거든요. 가만히 있는 선택이 제일 힘들고 어렵고 잘못된 선택이에요. 그래서 불로소득이라는 개념 자체를 내가 내 잘 먹고 잘 사자에 대한 어떤 부의 축적의 개념이 아니라 인플레이션 해지도 하고 노동도 할 수 없기 때문에 나중을 위해서 필요한 돈이라고 좀 접근하는 방법도 저는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